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로스 매드입니다. 오늘 주제에서, 오늘 설명에서 다룰 내용은요, 미국을 가시는 분들이 이제 저마다 이유가 다를 텐데, 미국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이유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서, 선호도의 차이가 아무래도 있을 거라서요. 미국을 진출하는 이유에 대한 것보다는 이탈리아 재학생들이 미국을 목표로 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준비생이실 거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학교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버뷰를 보시면 크게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preparation이 될 거고요. USML이라고 하는 시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도 뭐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엄청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다만 USML이는 아시다시피 압도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시험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통과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USML에 대한 준비 자체가 철저히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탈리아 의대생이라고 한다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의 타임라인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셔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고, 저의 케이스에 견주어서 좀 비교를 드릴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개인들마다의 선호되는 데드라인과 타임라인이 다 다른데, 제 입장에서는 왜 이런 타임라인을 가져가는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experience라고 해서 우리가 크게 보면 observership이랑 클럭십이란 표현은 미국에서는 이제 elective란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는데, 그 옵저버십이나 클럭십과 같은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MG와 같은 해외 의대생들에게. 그래서 그 익스피리언스를 또 어떤 식으로 어플라이 해야 되고, 요게 이제 이탈리아 의대의 선택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의대의 선택을 하실 때 이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는 학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요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마지막은 비자 타입이 있습니다. 비자 타입. 우리가 이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비자 타입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타 추가적으로 요즘의 트렌드는 어떤가? 사실 요즘은 미국을 넘어가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단 그거는 저희 같은 해외 의대생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넘어옵니다. 미국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2023년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이력서들이 등장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다 보니 인간이 하기에는, 사람이 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그래서 특정한 요소들은 그냥 필터링으로 애초에 걸러버립니다. 그래서 내 이력서 자체가, 또는 내 어플리케이션 폼 자체가 아예 검토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데드라인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터링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거에 치중을 해야 되는가를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인 게 중요하고요. 미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뭐 다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정량적인 것도 그렇고, 내가 기타로 어떠한 익스피리언스를 했는가,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맥과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인맥이라는 걸 활용하려면 지금 세 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이 익스피리언스를 내가 어떤 식으로 소화하고 해내냐. 이게 굉장히 매칭 과정에서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먼저 첫 번째 preparation for US residency match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USMLE 이그잼은 말씀드렸듯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을 좀 길게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텝 1이 패스 페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페일로 떨어지는 비율 자체가 은근히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이 만약에 페일이 됐다. 그러면 그 기록이 이제 끝까지 남아 있게 되는데, 이 USML이 이그잼의 스텝 1이 페일을 하게 되는 순간, 이거는 이제 레드 플래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예. 매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스텝 1에서부터 페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페일된 사람을 뽑는 경우는 거의 0%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텝 1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실질적인 병원에 매치해서 크리티컬한 거는 스텝 2 스코어예요. 스텝 2 스코어. 이게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USMLE 교재임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ECFMG Certification이라는 거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졸업한 의대가 이제 뭐 적절한 학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OET Certification은 실제 미국에서 이 사람이 능숙하게 영어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지금 보시면 의료 전문가 전용 영어 시험을 치게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뭐 미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OET Certification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만만히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특히 쓰기와 말하기에서 내가 환자에 대한 철저한 어떤 히스토리의 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진단을 내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및 스피킹을 시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어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보면 뭐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친다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인터넷에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 따로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타임라인을 한번 좀 볼게요. 자, USML이라는 시험은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배경보다는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임상 베이스드 퀘스천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험이에요. 예, 임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환자가 이런 스테이트나 심텀을 겪고 있는데 너는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할래에 대한 프로시저, 절차에 대한 물음을 가져가는 시험이고 스텝 1만 하더라도 다들 아시다시피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8시간을 시험을 봅니다. 한 시험을 8시간을 봐요. 굉장히 길게 시험을 보는 시험이죠. 예, 그만큼 집중력도 중요하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임상적인 부분에서의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학년 때 준비를 하는 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4학년 때부터 스텝 1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상황이 된다고 하시면 지식이 없더라도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천천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탈리아 의대를 재학을 하면서 내가 다른 어떤 무언가의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그 어느 의대들보다도 이론적인 시험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1, 2학년 때의 과목들이 USMLE를 준비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USMLE의 스텝 준비를 하셔야 되긴 한다. 내가 지식이 없더라도 눈에 바르는 과정을 아주 처음부터 긴 기간을 잡고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막 4학년 때부터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한국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 평균적 준비 시간이 6개월 정도를 잡아요. 패스 페일이기 때문에 엄청 긴 시간을 잡진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의대 공부와 USMLE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기간을 넉넉히 두고 좀 오랜 기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그러니까 그 타임라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결국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뒤에 지금 나와 있는 Year 5랑 Year 6 우리 졸업 직전에 가게 되는 클럭십들을 또는 옵저버십과 같은 그런 이제 미국 병원에서의 경험들을 고학년 때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언제 해야 돼? 방학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녀오고, 근데 이거 다녀오는 것도 이탈리아 의대에서 시험이 끝나고 다녀와야 되니까, 그리고 방학 때 가야 되니까 생각보다 USML이 준비하는 시간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의 아이디어란 시점은 3학년 때 준비를 끝내서 스텝 1을 치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이상적인 시기고 3학년 이제 2학기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옵저버십이든 클럭십이든 그거를 다녀오는 횟수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네 번째 Year 4, 4학년 때 대부분 스텝 1을 치고 이제 패스 페이를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타임라인은 그렇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Year 1, 2의 영어 말하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재를 한 이유는 영어 말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클럭십에서 또는 옵저버십에서 그거를 가는 목적 자체가 애초에 추천서를 받기 위함이에요. 그 추천서가 미국 병원의 매칭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내 퍼포먼스가 미국 의사들로부터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추천서를 결국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옵저버십이나 클럭십과 같은 미국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쌓고자 이제 가는 건데 영어 실력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죠? 특히 듣기, 말하기, 듣고 말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의대생들은 의전원 제도로 바뀌면서 1, 2학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환자 베이스의 실습 시스템을 아주 저학년 때부터 수행을 하게 돼요. 미국 의대생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 환자에 대해서 내가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과정을 녹화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요. 그 얘긴즉슨 말하는 능력, 그리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의학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내가 원인 결과, 그리고 이래서 이렇다라는 cause and effect가 명확히 드러나는 인과관계에 대한 기술이 영어로 완벽하게 로지컬하게 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내가 영어 능력이 부족해서 버벅인다. 그러면 레주메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말하기 능력, 특히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혹시 부족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1, 2학년 때 시간이 조금 확보가 될 때 1, 2학년은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학년은 아니에요. 1학년 때의 과목들은 특히 어, 우리 아이맥 범위와 겹치는 부분도 많고 해서 1, 2학년 때만큼 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 3학년부터 실습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늘린다고 한다면 1, 2학년 때가 적기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USMLE에 대한 준비를 이때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이 없다. 물론 지식적인 부분에서의 괴리감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임상적인 내용은 아예 내가 몰라요. 그런데 길게 좀 시간을 확보하고 그걸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미리미리 갖는다면 분명히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한 번에 패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1, 2학년 때는 영어 플러스 USML 스텝 1을 약간 좀 눈으로 미리 좀 눈에 익숙하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가시고 스텝 3부터 그 year 3부터는 본격적 준비를 해서 좀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3학년 끝나자마자 시험을 응시하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4학년 때 이제 시험을 치시고 4학년 때는 추가적으로 어떤 게 되셔야 되냐면 옵저버십을 다녀오셔야 돼요. 옵저버십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5나 6 때 클럭십을 최소 2번 정도는 다녀오셔야 된다. 얘네가 요구하는 추천서가 3개, 4개예요. 교수로부터 받아야 되는 추천서들이. 그러면 그거를 확보하려면 사실 클럭십은 많이 가면 갈수록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뭐 양으로 압도하라 이게 절대 아니고요.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클럭십을 가는 핵심은 추천서를 좋게 받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내가 퍼포먼스도 좋지 않아. 그래서 클럭십을 갔더니 거기에서 추천서가 좀 만약에 내가 내용이 안 좋다? 그럼 그 클럭십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클럭십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미국 시스템에 미리 익숙해지고자 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그게 이제 옵저버십이요. 보통 그래서 옵저버십은 한 달 정도 다녀오고 클럭십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달인데 내가 조금 더 욕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2달도 다녀와요. 2달이 저는 베스트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을 활용해가지고 보통 8월과 9월 이럴 때 이탈리아 의대는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그럴 때 활용해가지고 2달 가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다. 네, 참고하시고요. 이게 제가 좀 PDF를 옮기는 과정에서 좀 이게 깨짐이 있네요. 좀 참고 부탁드리고 이게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PDF로 옮기다 보니까 좀 깨진 글씨들이 있네요.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옵저버십이 있어요. 옵저버십. 아까 말씀드렸듯 요거는 그냥 관찰자의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뭔가의 hands-on experience를 할 수는 없고요. hands-on experience는 내가 뭔가 진단하고 환자와의 터치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행동들을 hands-on이라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옵저버십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는 교수의 재량에 따라서 일부 곳들은 hands-on experience를 허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옵저버십은 애초에 핸즈온을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 자체가 병원의 시스템을 익숙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야. 옵저버십을 가는 이유는 내가 아무런 행위도 못하지만 내가 이 병원들이 어떤 식으로 미국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나는 어떤 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고 클럭십을 나중에 다녀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를 교수한테 물어보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어느 과를 갈지에 대한 게 미리 이 시기에는 정해지셔야 되고 요즘 미국에서 병원 매칭되는 그 과정의 트렌드는 스토리 라인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내가 이 과에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게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고 타당해야 돼요. 그래서 옵저버십을 가더라도 이게, 이게 비단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이력서 같은 데 쓴다고 할 때 나는 그냥 요거를 미국 시스템 경험해 보고자 갔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옵저버십도 하나의 근거와 이유들을 더해서 내가 이거를 눈에 띄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옵저버십도 가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그 가는 이유가 뭐 궁극적으로는 이렇죠. 교수와의 안면을 트고 교수와의 인맥을 쌓고 클럭십에서는 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게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옵저버십은 보통은 아주 유명한 기관들 기준으로는 보통 6개월 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6개월 전에. 그래서 기간에 대한 거를 미리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타임라인도 당연히 미리 정해지셔야 그래야 내가 수월하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다녀올 수 있게 돼요. 원하는 시기에. 이게 이제 좀 글씨가 깨져서 제가 잠깐 원래 원본 파일로 좀 옮길게요.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죠? 네. 보시면 옵저버십이라고 하는 게 미국 시스템 경험 위해서 간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보시면 6개월 전에 유명한 곳들은 6개월 전에 지원을 한다. Lawyer Impact on LOR. 이거 이제 Letter of Recommendation이라 이게 이제 추천서에 대한 약자인데 옵저버십은 핸즈온을 하지 않기에 이게 갖는 추천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옵저버십을 다녀왔고 내가 옵저버십에서 추천서를 받았으니까 이게 나름 유의미하겠지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되는 게 옵저버십에서 받은 추천서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되게 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써둔 대로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옵저버십이라고 하는 것도 대학병원에서 하느냐 아니면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에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개인 병원 같은 곳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당연히 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렌지, 범위가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그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너도 나도 쓰려고 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원체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로부터 추천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인맥 사회고 더 명성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걸 받았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을 추천은 드리는데 설령 내가 너무 경쟁이 컴패티티브 해가지고 지원을 못했어. 내가 원하는 지원 시기에 어플라이를 못했다. 그러면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러니까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나한테 많은 것들을 허용해주는 그런 옵저버십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게 옵저버십 프로그램도 규모는 작은데 그만큼 적게 뽑아서 얘에게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곳을 지원하실 수 있다면 어차피 내가 스토리라인을 쓰기 나름이고 지금 이 클럭십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옵저버십에서 엄청난 추천서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배울 수 있는 곳 또는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처럼 굉장히 오르가나이즈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어플라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클럭십이 있어요. 요거는 실질적인 hands-on experience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부터가 중요해요. 클럭십이. 이거는 존재 조건이 졸업한 사람들은 참가를 못 해요. 의대 재학생만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고요. 여기에서 받는 추천서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겁니다. 매칭을 받을 때 클럭십에서 받은 추천서의 내용이 어떠냐가 실제 합격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도가 매우 높아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 이제 언급된 게 비싼 가격. 옵저버십을 갈 때의 가격은 아예 돈을 안 내는 곳도 있어요. 옵저버십을 돈을 아예 안 내도 되고 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들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지만 클럭십부터는 어떤 게 달라지는 거냐면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한 경험 그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들게 되고 병원 입장에서도 핸즈온을 가능하게 해주니까 당연히 돈을 받고 이거를 열어줘요.
비싼 가격이라고 하는 게 물론 당연히 이게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라는 게 천차만별이지만 보통은 클럭십 한 번 다녀오는데 체류비 제외하고요. 병원에 내야 되는 비용이 한 달 기준으로 4,000불 정도 됩니다. 4,000불. 그건 평균이에요, 평균. 4,000불.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인 병원들이 한 달 기준 4,000불 정도를 내야 돼요. 한 5, 600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고 체류비까지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클럭십이. 그 정도로 돈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내가 퍼포먼스를 좋게 가져가야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구체적인 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라는 것도 정리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지만 구체적인 내용 결국 이거예요. 내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교수한테 어떤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가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교수를 따라다니다가 그냥 이제 로테이션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교수한테 나는 오늘 이러한 것들을 배웠는데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주시면 내가 이거를 수정해서 또는 내가 이론적으로도 앞으로 의사가 될 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뭐 몇 분 할애해서 피드백을 주실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추천서가 더 디테일해지고 추천서의 내용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럭십에서는 물론 내 스스로가 임상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론적인 지식이 당연히 튼튼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맞아요. 그건 당연히 맞는데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환자와의 소통 능력 또는 얘가 팀워크가 얼마나 있냐 또는 적극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이 하나하나가 평가 요소예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액티브하게 임하느냐가 추천서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옵저버십을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클럭십에서 실제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도는구나. 로테이션 할 때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좀 대비해야 되고 이런 걸 필요로 하는구나를 미리 프리퍼레이션을 하는 단계가 옵저버십이다. 그리고 추천서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의사를 괴롭혀야 돼요. 의사를 괴롭혀야 돼. 질문도 많이 하고 내가 부족한 피드백도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텐딩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건 이건 뭐냐면 클럭십이 프로그램도 사실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클럭십이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 어텐딩이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건 이거예요. 어텐딩은 실제 말 그대로 그 환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어텐딩이 매주 바뀌는 클럭십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매주 바뀌는. 그러면 내가 이제 추천서를 요청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매주 바뀌면 어텐딩이 첫째 주엔 이 사람이었고 두 번째 주는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추천서를 요청할 때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일주일밖에 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나를 일주일밖에 관찰 못했고 나도 일주일 안에 뭔가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텐딩이 매주 바뀌는 곳들은 비추천한다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한 달을 어텐딩이 좀 나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 달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시는 게 추천서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병원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유명한 프로그램들 제외하고 정말 많은데 어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정보 싸움이고 어디에서 이 정도까지의 범위를 허용해 준다라는 것도 다 정보 싸움이에요. 자, 네 번째는 institutional agreement. 결국에 이거는 이탈리아 의대와 협약이 돼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VSLO 프로그램의 차이점이요. 일단은 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VSLO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갖는 오해 중 하나가 VSLO 프로그램 가입되어 있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VSLO에 가입된 의대는 극소수예요. 극소수입니다. 우리나라 의대만 하더라도. VSLO를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학교의 측면에서. 근데 뭐 그거는 일단 차치를 하고 어쨌거나 VSLO에 가입이 된 학교가 적다. 그런데 VSLO에 가입이 되면 당연히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가입을 하겠죠. 그죠? 근데 VSLO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내가 클럭십, 옵저버십 못 가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VSLO 프로그램에 가입된 학교들은 VSLO 프로그램에 가입된 학교의 학생들만 수용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VSLO에 가입된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지, 전 세계에.
VSLO에 가입된 학교들의 지원자들, 거기에 재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맞아요. VSLO 프로그램 가입된 애들만 받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병원의 선택이 넓어지는 건 맞으나 내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협약과 가장 큰 차이점. 돈을 다 납부해야 돼, 온전히. 보험 아까 말씀드렸죠. 의료 사고 같은 거 날 수 있어요. 혹시나. 그래서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돼요.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보험 한 달에 내야 되는 보험 비용, 병원에 납부해야 되는 비용. 내가 그걸 하니까 그 경험을 병원 측에서 제공해 주니까 그게 아까 제가 4천 불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스테이하는 비용들까지 전부 이게 뭐 삭제되거나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VSLO 프로그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의 폭을 넓혀주는 거지 저 비용들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저 비용들을 내가 내야 돼, 온전하게. 근데 협약이 돼 있는 학교, 이탈리아 의대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학교만 미국 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학교를 선택을 한 거고, 미국 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으면 이런 금액들을 안 내요. 체류 비용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들죠. 한 달 체류하는 비용은 들지만 행정 비용밖에 안 내요. 보험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학교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학교에서 처리를 해줘. 저런 병원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없어요, 아예. 서로 협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네 학교 재학생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의 협약이니까 미국 애들이 저희 학교 왔을 때 실습의 경험을 제공해주고 대신 이탈리아에 우리 학생이 너희한테 갈 때도 너희는 돈 받지 마 이거예요. 이게 협약입니다. 어그리먼트요. 그렇게 협약 맺어져 있는 학교가 이탈리아에 정말 극소수예요. 그건 찾아보셔야 됩니다. 절차적인 것도 다릅니다. 어플라이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 VSLO 프로그램은 내가 다 일일이 지원하고 시기에 맞춰서 연락하고 이런 과정들을 내가 다 해야 되는데 협약이 돼 있으면 그냥 내가 재학 중인 학교의 코디네이터에게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대학 병원 담당자랑 연결시켜줘 가지고 그분한테 그분이 요청하는 서류만 이제 이메일로 전달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 협약은 어때요? 그 협약되어 있는 대학교만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단점이 분명 있죠. VSLO는 훨씬 더 넓은 폭이 가능하다. 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가 원하는 병원이 뭐 협약이 돼 있냐, 아니면 VSLO만 갈 수 있냐, 요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비자 보시면 비자는 크게 J1과 H1으로 볼게요. 영구직으로 가는 거 말고 일단 J1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국시를 통과해 가지고 내가 한국 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만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J1은 영주권 신청을 최종적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에 남아 있으려면 본국으로 2년 동안 귀환해서 체류해야 된다는 조건 또는 미국의 아주 시골의 인력 부족, 의료 인력 부족 지역에 가서 3년 근무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너한테 J1 비자 주고 영주권 신청 나중에 할 거면 이런 거 해야 돼 라는 컨디션이 붙는 그 비자 타입이 J1 비자고요. 대신 많은 분들이 J1을 선호하는 이유는 J1 비자를 제공하는 미국 병원의 비율이 대략 저 정도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H1 비자를 제공하는 병원의 포션이 생각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더 컴패리티브 하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밑줄도 쳐놨지만 H1 비자의 수수료가 5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1억 이상이 됐었다 보니까 병원 측면에서의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 비율 자체가 현저히 적었던 게 사실인데 앞으로는 이제 저 구조가 바뀔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 수수료가 이제 면제가 되잖아요. 그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서 이 사람을 H1 비자로 채용을 한다고 해서 억 단위의 비용을 낼 필요가 이제 없어지죠. 의사들에게 수수료 면제시켜 주겠다고 지금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의 비율, H1 비자를 제공하는 병원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H1 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왜냐면 영주권 신청을 할 때 J1 비자처럼 컨디션이 안 붙어요. H1 비자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돈을 지불했어야 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만 H1B 비자를 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기재해 놓은 대로 실제 H1B 비자를 억셉트한 받은 학생들은 평균적인 USMLE 스코어가 훨씬 높았어요. 일반적인 J1 비자 학생들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H1 비자를 받으려면 남들보다 스코어 측면에서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스펙들이 더 우수해야만 H1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 저기 스텝 3에 대한 부담은 뭐냐면 J1 비자와 다르게 H1 비자는 H1 비자를 어플라이하는 시점에 스텝 3까지 모두 통과가 돼 있어야 됩니다. 모두 이제 수료하고 완료가 된 상태여야만 가능해요. 근데 J1 비자는 보통은 스텝 2를 끝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내가 스텝 3를 따면 되거든요. 근데 H1B 비자는 스텝 3까지 통과해야만 되니까 무조건 그런 어떤 시기적인 부담도 분명 존재를 한다. 아, 지금까지는 스텝 2에 대한 스코어나 기타 여러 가지의 우수한 학생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수수료 면제가 되면서 앞으로 기조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써놓은 대로 병원 지원에서 애초에 미니멀 리퀘어먼츠를 요구하게 되는데 미니멀 리퀘어츠에 대한 스코어 자체가 애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랐어요. 아예 J1 비자 지원한 애들은 요만큼만 넘기면 되고 H1B 비자 지원한 애들은 요 정도 점수는 넘겨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일단은 호재예요. 일단은 수수료가 면제됐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호재긴 호재다. 자, IMG 매치 레이트 스페셜티에 대해서 스페셜티 관련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을 감에 있어서 설저리 쪽으로 가는 건 굉장히 많이 어렵긴 하다. 미국 애들이 대다수를 간다. 왜냐하면 설저리가 압도적으로 연봉이 높아요. 미국에서 설저리를 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10억이 넘어가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다들 미국인들 또한 설저리를 선호해서 IMG들이 매칭되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저리 쪽을 가려는 분들에게는 더더더 스펙과 이제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거고 보시다시피 인터널 메디슨에 매칭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인터널 메디슨, 패밀리 메디슨, 그다음 페디아트릭스까지 요 정도가 보통 이제 IMG들이 많이 지원해서 매칭이 되는 그런 이제 과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과를 제가 어떤 과를 선호하는가를 미리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옵저버십과 클럭십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되고 어떤 과를 내가 돌지를 그때 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에 그 과에 대한 추천서를 받는 거니까 내가 과를 먼저 이렇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에 맞는 옵저버랑 클럭십을 수행하셔야 그 스토리 라인이 탄탄해지겠죠. 그죠? 지금 보시면 IMG 석세스 매트릭스를 보면 IMG 매치된 토탈 IMG의 비율이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넌 US 미국인이 아니까 미국인이면서도 해외 의대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학교에 저희 동기들 미국인들이 있어요. 그 미국인들이 해외 의대를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말고 완전히 넌 US 미국인들이 아닌 사람 중에서 IMG 출신이 매칭된 비율이 지금 보시면 58% 정도 된다. 높다면 높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저히 낮아요. 그죠? 현저히 낮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합격을 할 수가 있고 매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좀 보고 볼게요. 클럭십에서의 추천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를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이제 어떤 일종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런 프로시저를 내가 교수 앞에서 설명하고 프레젠트하는 그런 시간들이 보통의 클럭십에서 제공이 돼요. 오전에 이제 환자를 로테이션을 하고요. 환자가 이러 환자를 오늘 봤어. 그러면 나는 이 환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치료를 수행하겠다 또는 이런 검사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먼저 레지던트한테 이제 검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실제 교수 앞에서 프레젠트를 하는 시간들이 보통은 할당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들이 평가의 요소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팀워크 얼마나 이 사람이 팀에 잘 녹아드냐 특히 외국인이다 보니까 미국의 시스템에 얼마나 잘 녹아들고 실제 의사소통 능력 좀 스몰 토크가 미국에서 실제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 2학년 때 영어 말하기에 대한 능력을 강조드린 부분이 이게 비단 어떤 의학적인 지식 이런 걸 떠나서 환자와 스몰 토크를 하면서 얼마나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냐에 대한 부분도 평가 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과 팀워크,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지만 저거를 내가 교수 앞에서 드러내는 거는 생각보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저런 거가 평가 요소가 되니까 애초에 임할 때 어떤 걸 좀 드러내겠다라는 게 하루하루 목표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걸 못했다. 아, 그럼 다음 날에 내가 이런 걸 좀 보충해가지고 교수한테 일부러 좀 어필을 해야겠다.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네 번째 보시면 commitment to personal growth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드백과 관련이 된 건데 내가 오늘 이런 걸 했는데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요청하고 또는 레지던트한테 피드백을 요청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어요. 라고 하는 거를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발전하는 모습에 대한 걸 명확히 보여줘야 디테일한 내용들이 추천서에 담기면서 나의 추천서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냐가 결국에 4번의 요소와 연관이 되는 거라서 그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요즘 트렌드, 미국 의대생들과도 제가 이 설명회를 위해서 연락을 했고요. 현재 미국 의대 재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미국 의대생들은 어차피 자대 교수한테 추천서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처럼 일렉티브를 다른 병원을 가는 경우는 보통 드문데 얘네들은 이제 요즘은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 자대 교수로부터 추천서 2개, 그다음에 자대가 아닌 다른 의대에 이제 그 체험을 가서 그 교수한테 받는 거 한 개. 보통은 이제 최소 3개 정도의 추천서를 요즘 애들은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럭십을 보통 2번 정도 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그 자대 교수한테 받으면 되니까 제가 여기서 말한 클럭십은 다른 의대, 내가 다니고 있는 의대 교수 말고 다른 의대의 병원으로 가는 걸 최소 2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 대학병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의 명성이나 그 오르가나이즈된 정도가 달라서 대학병원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요즘 옵저버십도 많이 간다고 해요. 뭐 내가 미리 경험을 쌓겠다, 미리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길게 잡겠다라는 것도 있고 옵저버십을 2번, 3번 하면 나름 그것도 유의미한 나의 강점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옵저버십을 또 많이 가고 있다는 추세라고 제가 미국 의대생한테 들은 내용이라 이런 거 좀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trategic tips for success.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서 매우 중요하고 추천서의 양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서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 요즘 추세는 논문에 대한 참여도 그거를 이제 기타의 스펙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런 연구에 참여를 했고 논문 저자로 등록되면 당연히 좋은데 아시다시피 논문 저자로 등록되는 거는 특히 일저자로 등록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그것보다는 내가 리서치를 했을 때 연구라는 걸 이러이러이러한 걸 참여했고 그래서 난 여기서 이걸 배웠다. 그걸 역시 스토리라인에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 의대는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는 것이 졸업을 위해서 졸업 논문을 쓰잖아요. 그죠? 그게 엄청 뭐 대단한 논문을 쓴다. 이거는 절대 아니지만 또 어쨌든 논문이라는 걸 쓰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탈리아 의대생들은 어쩔 수 없이 졸업 논문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되고 보통은 4학년, 5학년 때부터 연구를 시작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것도 타임라인에 미리 땡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요즘은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요즘 바뀐 내용을 써드린 건데 과거에는 내 이력을 무제한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대 10개. 그 중에서도 meaningful experience를 3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의 지원서에. 그러면 meaningful experience 3개를 무조건 내가 굉장히 화려한 걸 쓰라 이건 절대 아니고 그 3개가 어떻게 돼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었냐면 퀄리티예요, 퀄리티.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냐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 유명한 존스 홉킨스에서 내가 클럭십을 했어.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떤 퍼포먼스가 실제 리졸트로 결과적으로 나온 것들이 유의미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세 개가 반드시 내가 재학 중인 기간 내에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스텝 투 스코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보통 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말하는 미니멈 점수가 240점인데 물론 그보다 낮은 분들도 받은 그 이제 매칭이 된 분도 있어요. 그건 내가 어떤 다른 스펙들로 만회할 수 있냐의 차이인 거라 스펙 투 점수는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260점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고고 익선이고 저 YOG 3년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건데 YOG는 뭐냐면 Year of Gap이에요. Year of Gap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 졸업을 2025년에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졸업하고 3년 내의 학생들만 내가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 미국이 요즘 가져가는 필터링 시스템은 지원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걸르는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냥 이 필터에 걸리는 사람은 아예 서류도 쳐다 안 보겠다. 그런 필터링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YOG가 지금 현재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YOG 3년을 넘어가. 졸업하고 3년 안에 내가 뭔가 매칭이 안 되거나 계속해서 흐지부지하게 시간이 간다. 그 매칭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게 이제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YOG라고 하는 건 엄청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YOG가 길어서 긴 분들은 전문의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스펙들이 훌륭하면 돼요. 되는 경우도 있으나 요즘의 필터링에서 미국 교수들이 지금 현재 적용하는 기준점은 3년이다. 그리고 선호 지역을 최대 세곳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아까의 옵저버십이나 클럭십을 요즘 트렌드는 어떠냐? 내가 실제 매칭되고 싶은 병원에 지원을 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선호하는 지역을 작성할 수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지오그래픽적인 프레퍼런스를 작성할 수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뉴저지에 있는 어디의 병원에 최종적인 매칭을 원해.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옵저버십이나 클럭십도 거기를 가는 게 좋아요. 뭐 눈도장을 찍는 것도 있지만 채용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아 얘가 이 정도로 우리 병원에 관심이 있구나를 드러낼 수 있는 지표예요. 그게 이제 5번과 연결이 되는데 자 요즘에 바뀐 미국 병원 매칭 시스템에서의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 프로그램 시그널링이에요. 이건 뭐냐? 4번과 연결이 되는 건데 진료과마다 내가 예를 들어 내과야. 그러면 최대로 나는 너의 병원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라고 하는 골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라는 병원에 내가 가고 싶어. A라는 병원에 골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골드 시그널 보낸 애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써놓은 대로 시그널을 보내지 않은 병원에서는 애초에 인터뷰를 받을 확률이 0%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4번과 5번을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애초에 원하는 병원에서 옵저버나 클럭십 하면 좋아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는데 스토리의 타임라인의 어떤 일관성을 위해서는 최대한 그걸 좀 맞추시는 게 좋고 뭐 안 된다고 떨어지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고 말씀드린 저런 시그널이 할당이 되다 보니 내가 최종적으로 매칭이 되기 위한 병원도 내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탈리아 의대 지금 넌 그 이후인 분들은 최대 한 개 지금 학교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선호하는 병원들을 선택해서 그것만을 목표로 해야지 옛날처럼 이걸 왜 5번 같은 제도가 지금 왜 생긴 거냐면 학생들이 100개, 200개씩 병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많이 그냥 지원하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얘네가 진짜 우리 병원에 관심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매칭 비율을 높이려고 쓴 건지의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골드 시그널을 보내냐 안 보내냐가 특히 중요하다. 물론 이것도 과마다 달라요. 어떤 과들은 골드랑 실버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나눠서 하지 않는 과들도 있고 그런 이제 저렇게 골드랑 실버를 나눠서 시그널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과들도 있어요. 이건 과마다 다른 건데 어쨌거나 핵심은 내가 선호하는 부분, 선호하는 병원에 대한 거를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드리면 YOG 중요하고 스텝 투 스코어 중요하다. 근데 그거에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1순위로 중요한 거는 레주메예요. 레주메. 추천서에 어떤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담기냐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미국 병원에서 이 사람의 교수, 이 교수가 이런 추천서를 써줬어? 또는 여기에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증명을 해줬네?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크게 작용해요. 매칭에서.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연구는 당연히 내가 이제 재학 중에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통계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어요. 넌 매칭된 학교, 그러니까 넌 매칭된 학생들, 매칭이 안 된 학생들 있죠. 매칭이 된 학생보다 매칭이 안 된 학생들의 논문이 평균적으로 더 높았어요. 11개. 11개. 그게 이제 뭐 일전으로 등록된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한 거 다 포함해서. 그래서 매칭된 애들이 더 적다는 거예요. 논문을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수가. 그러면 그 말인즉슨 논문에 무조건 참여했다고 이게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 절대 아니고 내가 어떠한 과정에 얼마나 인볼브 된 거를 수행했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퀄리티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뭐 중간에 막 USML 시험도 봐야 돼, 옵저버십도 봐야 돼, 뭐 가야 돼, 그리고 클럭십도 가야 돼,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의 것들에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만큼 또 미국을 갔을 때 얻어가는 게 있으니까 또 다들 준비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들의 요소들인 거고 학교 선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또는 실습을 하는 환경 아까 말씀드린 한 학년에 학생 수가 적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실습을 수행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의대를 선택할 때 졸업 후 미국을 가시는 분들은 그 학교가 혹시 병원과 협약이 미국 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습의 환경은 어떤지가 되게 중요할 거다. 결과적으로 이론적인 걸 가르치는 건 비슷비슷할 거고요, 학교마다. 이런 어떤 그 학교들만의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 중요할 것이다. 왜냐면 이제 뭐 이탈리아 북부에서 제가 뭐 저희 블로그나 이런 데도 글을 쓰긴 했지만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밀라노 의대, 휴마니타스, 밀라노 비코카 이 세 개의 학교가 협약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버츄러 프로그램이라고. 이 세 학교는 연구의 측면에서 서로 굉장히 협업을 하는 학교거든요. 딱 요 세 개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내가 지원을 하게 돼. 보통 이제 3학년 때부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을 하고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아까 그 연구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강점이 있겠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계신 교수들은 전부 다 미국과 커넥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한 학년 위에 있는 학생은 실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연구를 하다가 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수가 이제 인맥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연구하고 온 거예요. 그런 것들도 내가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차이인 거라서 이게 프로그램들이 학교마다 다른 거거든요. 이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 이 학교는 저런 프로그램이 있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게 내가 졸업한 이후의 진로와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의 그런 것들보다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말고요. 실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학교 선택에서 반드시 고려가 되셔야 되고 특히 미국을 가시려는 분들에게는 그게 더 중요하다. 지금 보는 것처럼 뭐 단순히 재정적인 이런 차이를 떠나서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협약이 되어 있는 학교들은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좀 고려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좀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